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셔도 되고,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시간 되실 때 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올라온 여러 가지 스토리 펀딩 사업들 있잖아요. 프로젝트들을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어.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어떤 사업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들이 또 이렇게 또 펀딩 사업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래, 또 잘 되는 것들, 특징.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이디어도 얻고, 어떤 걸 호응을 얻는지에 대한 감각도 익히시고, 그런 시간이, 굳이 내가 막 지금 안 해도, 딴 거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보시라고. 찾아서 보시라고. 네네. 꼭! 꼭! 텀블벅 마들즈 펀딩 검색해서 가서 보세요. 그 외에도 크라우드 펀딩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펀딩 플랫폼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가능한.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례. 세 번째, 이제 집단 지성. 네, 이거는 여러분 검색할 때, 저도 어떤 개념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무슨 콘텐츠? 중요한 사건? 이런 거, 네, 검색하면은 이렇게 사이트나 뭐 지식백과 이런 거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나무위키, 위키백과 꼭 보거든요?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 정보예요. 물론 이제 좀 부정확한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검증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 어떤 그걸 대표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근데 잘못된 정보는 다른 사람이 와서 지적을 해주고 계속 수정을 하거든. 그래서 실제 정말 객관에 가까운 정보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야. 잘못된 거는 뭐라 하거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진 지식체계. 물론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지만 특히 위키페디아, 나무위키, 네이버 지식인 등등등은 내가 가진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답변 잘못됐어. 그러면 제가 위키피디아를 옛날에 네. 열성적으로 응? 참여한 적이 있어서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은 누구나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정하는 것도 뭐랄까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바로 수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좀 말하자면 인기가 없거나 그런 경우는 잘못된 정보가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겠다, 진짜. 사람들이 와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인기가 없어서 확인을 안 하면, 그쵸. 그냥 잘못된 채로 계속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그런 소스로 인증하기 좀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의학 정보라든가 중요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거는 위키피디아는 그냥 참고용어만 그쵸. 그런 경우는 진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게 낫다. 네, 그쵸.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집단지성의 위험이라고 인정을 해요. 네네네. 직접 참여하셨던 경험이 있는, 네. 의학 정보는 그래서 막 올라온 거 보지 마시고, 병원에서 운영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병원에서 제공한 거,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그거 보시면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위키페디아 들어가시면 이렇게
위키피디아는 위키를 이용해서 무슨 해서 딱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내가 이제 참여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했고, 그 외에도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많이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이거는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매스미디어 시대의 특징이다. 포스트 매스미디어의 특징. 직접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나의 참여로 세상을 바꿨었던 아까도 충격적이었던 사례 엠번방의 실체를 밝혔던 추적탄 불꽃 그 외에 또 뭐였죠? 텀블벅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서 내 사업인데 이거 사람들이 호응이 엄청 많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그러면 사업화가 되기도 하고 또 홍보가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 지금 여기 와 관련된 것이 연관성이 큰 거죠. 매스미디어 시대, 매스미디어 시대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나 지금 여긴데 계속 이제 강조드렸던 게 그러니까 매스미디어 시대의 연관성의 위기가 발생했던 이유는 변방, 내가 실종이 된 거예요. 나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말할 수 있는 화자,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사람, 정치인, 회사, 큰 회사, 대기업, 그 중에서도 언론인,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방에 있는 나는 찌그러져 있었던 거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그래서 여기서 나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중요성. 나의 중요성. 사람 미디어라는 말을 안 들어보셨죠? 사람 미디어. 사람 미디어라는 개념이 저도 이제 못 들어봤던 말인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빨간 책, 그 책에 사람 미디어라는 말이 나와서 저도 좀 생소했는데 되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미디어라는 거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였잖아요. 근데 사람이 미디어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미디어가 되지? 어떻게 사람이 미디어가 되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그때 이제 지지난 시간이었죠. 미디어 개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디어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사이, 매개, 뭐 이런 말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무당이란 말도 미디어라는 말이었다고, 무당. 그러니까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의 중심,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의 중심. 그래서 귀신 말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얘기를 조상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매, 무당도 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미술 작품의 재료도 미디어라는 말을 썼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여기서는
사람 미디어라는 거에 이제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봤을 때,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제, 종교인, 무당도 미디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통역하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될 수가 있어. 또 아주 중요한 이제 말 그대로 사람 미디어의 역할을 했었던 이야기꾼. 이거는 중세 시대에도 이야기꾼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이야기꾼이 있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 불러놓고 막 판소리도 하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막 듣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을 풍자하기도 하고 먼 곳의 얘기들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세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는 돈 받고 얘기를 하기도 했대요. 돈 받고. 그런 이야기꾼이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뭐죠? 지금으로 치면 미디어에서 말하는 기자나 뭐 그 스타, 셀럽의 같은 막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런 이야기꾼이 예전에는 또 없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인터넷, 방송, 신문 이런 매체를 통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미디어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매스미디어 시대를 거치고면서 이런 사람으로서의 미디어가 말하자면 실종이 됐었다. 실종이. 매스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이 실종이 된 거예요. 진짜 큰 대중 매체, 텔레비전, 신문을 통해서 말하는 전문가, 기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만 중요해지고, 막 전달이 되고, 사람으로서의 미디어가 이야기꾼이라 사람으로서의 미디어가 그전에 존재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실종이 됐어. 여러분, 이렇게 막 동네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 사람들이 되게 큰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스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실종되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요 아시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제 딱 유치원까지 불렀던 노래. 그쵸? 귀엽죠?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는 동요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제가 찾은 것 중에 제일 귀여운 동영상이 있어서, 이제, 환기차 보여드리려고, 잠깐 동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이 노래가 왜 나왔을까요? 이 노래가 왜 나왔을까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냐?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진 거야. 소수, 연예인, 유명한 가수. 연예인이나 가수 중에서도 유명해져야 돼. 아주 유명해.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만 해. 정치인 중에서도 성공한 정치인. 정말 이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적인 언론인들만
텔레비전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나오고 싶은데 얼마나 좋겠나. 그런 선망, 대중의 선망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런 것처럼 매스미디어 시대가 되면 나뉩니다. 둘로 나뉘어져서 그때부터는 발화자,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수용자, 듣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말할 수 있는 소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사람. 매스미디어의 특징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전달을 해주면 이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맨 끝에 종착 지점에 수용자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 이 미디어라는 거는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미디어를 통해서. 나도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원래 피드백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소통이라는 거는. 그쵸? 근데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것처럼 소수의 말한 사람, 소수의 이제 사람이 얘기하면 나머지는 듣기만 하는, 그렇게 나눠졌어. 수용자와,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수용자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수용자가 되면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매스미디어 시대의 특징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여러 가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특징들이 나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미디어 수용자들은 원래는 국민이라는 개념, 이 언제 생겼냐면 근대 이후에 매스미디어의 발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정체성이 형성된 거야. 동동체 의식. 여러분 그림동화라는 그림 형제의 그림동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독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자존심도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문화적 자존심도 낮고 좀 약간 독일하면 약간 미개 하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나 봐요.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그림 형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엘리트인데 우리 독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데 우리 독일의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그래서 독일어로 만들어진 동화책, 독일의 이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같이 공유했던 독일의 민담을 쫙 모아가지고 동화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출판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독일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생겨서 우리는 독일 국민이야. 독일 민족이야. 이런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뉴스를 보고 또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같은 시간에 같이 월드컵 중계를 보고 같이 환호성 지르고 같이 응원하고 하면서 뭐가 생겨요? 애국심이 고취되면서. 그러면서 미디어 수용자는 국민성, 국민이다, 시청자다, 청취자다라고 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됐다고 해요. 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본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에 와서는 또 어떻게 변했냐? 글로벌. 인터넷을 통해서 같은 시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들어. K-pop. 그러면서 공감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때부터는 또 뭐죠? 국민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K-팝을 좋아하는 글로벌, 글로벌 팬덤이라고 하는 또 정체성이 생기는 거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게 만약에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K-팝 글로벌 팬덤이라는 거 하는 거는, 나는 미국 사람인데 K-팝 좋아해. K-팝 팬이야. 이런 정체성이 생기는 거 불가능했겠죠. 로제 아파트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아직 안 들어보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어떻게 했었어? 뭘로 했었어? 여기서 그냥 바로 하면 되나? 잠시만요. 이거 되어 있네. 이미 듀얼 모니터 꺼져 있던데요. 꺼져 있어? 왜 꺼졌지? 저절로 막 꺼지나? 아까 PPT에서 안매도 다른 모드 켜져 있어서. 했다. 여러분, 이게요. 몇 명이 뭔지 아세요? 이거? 몇 명이 뭔지 아세요? 조회수! 이게, 조회수 한번 보세요, 조회수. 뭐야, 맞아. 계산도 안 돼. 13억.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명이죠? 5천만 명이잖아. 13억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예요? 13억이면 13억이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이렇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유튜브 왜 해야 되냐면 물론 한국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채널 운영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내가 좀 영어를 좀 잘해. 예를 들면 그리고 굳이 언어가 아니어도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뷰티. 또 뭐 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이면 글로벌로 나가세요. 글로벌로 나갈 답이에요. 이게 잽이 안 돼. 한국에서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팝이 글로벌 팬덤이 가능한 거는 물론 이제 그만한 이제 그 가창력과 예술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또 이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 언어라는 게 되게 중요해.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정체성. 영어를 하면 글로벌로의 정체성. 이 가능해집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라는 건.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의 정체성이 생긴다.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이런 매스 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런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 같은 시기에 같은 콘텐츠를 본다는 거.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네, 그런데 어쨌든 매스 미디어 시대에는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말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이 시청자, 청취자, 수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매스미디어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첫째, 말할 수 있는 소수.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야, 저 사람 이제 카리스마 있어. 회사 사장님, 카리스마 있어. 뭐, 특히 이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목사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끌고 있는 사람, 이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빛이 나.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빛이 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 따라가게 만들어. 가만히 놔둬도 따라가게 만들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게 만들고 하자는 대로 하게 돼. 그게 뭐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을 물론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타고나죠.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막 이런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도 말하자면 안 좋은 쪽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옛날에 맨날 기호 10번으로 나왔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카리스마 있죠? 그분들 요즘 돈을 되게 많이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허경영. 강연하면 사람들이 막 돈을 막 짜들고 와서 막 10만원, 20만원씩 내고 강연비. 이 사람이 너무 존경하는 거야. 자, 이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정치인.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 히틀러, 스탈린, 루즈벨트, 케네디, 처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러 나가자 그러니까 다 따라 나갔어. 그만큼 영향력, 설득력이 있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쵸? 이런 카리스마. 한국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표적인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 조영기 목사.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대단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목사님. 네네.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은 대부분 카리스마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지. 네! 그쵸. 가스라이팅. 카리스마. 사실 가스라이팅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사람을 조정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거고, 또 가스라이팅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대다수의 사람들을 막 하진 않더라도 한 명씩 접근하는 사람들 있죠. 다이다이 접근하면서 조정한 사람들. 은밀하게 접근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또 전략.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카리스마까지는 아니지만, 카리스마는 대단히 사람들을 막 움직이는 건데, 이제 가스라이팅을,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그 대신에 다이다이 접근하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서. 조직에서 좀 약간 위해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가스라이팅. 1대1 가스라이팅, 대다중 가스라이팅. 1대1 가스라이팅. 그래서 이제 그런 일진 애들이 어떻게 일진이 됐겠어? 잘하는 거야. 카리스마 있고 가스라이팅 잘하고. 일종의 카리스마.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선생님 되게 중요한.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 또 대단히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렇다고 봅니다. 선의의 가스라이팅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그 가스라이팅 기법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데 카리스마는 전체적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은 일부만 움직인다고 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왜냐면 일부는 계속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는 계속 속일 수가 없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마 했던 말이 전체를? 선생님 근데 히틀러는 계속 속였잖아요. 그래도 계속 가진 않았어요. 아니, 내면적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이런 거를 잘하고 심리전을 잘하고 그런 글씨를 말하는 심리전. 본인의 카리스마 외에도 프로파간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소수하게는 그치. 아주 속속들이 치밀하게 맞아. 그런 약간 좀 다른 것도 있겠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직장인을 노예로 막 몇 년씩 굴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작정하고 쟤를 내 마음대로 하겠어 해가지고 치밀하게 막 조정하고 보이지 않게 막 그쵸 막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재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도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자기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매스미디어의 힘으로 더욱더 그런 영향력을 강화하고 더욱더 영향력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스미디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게 왕이 되려면 네, 정통성, 왕의 후예, 핏줄 막 이런 거여야 이제 이게 됐었잖아요. 뭐 아니면은 이제 봉건 영주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가능하게 한 거지. 이런 봉건 영주의 후예, 왕의 후예가 아니어도 매스미디어의 힘으로 카리스마를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전 국가, 이 민족을 막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따라오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게 가능해졌으니까 카리스마를 강화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게 이제 근대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매스미디어 시대에 말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셀러브리티, 유명한 사람들,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특히 여기 나온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언론인이면서도 아주 말을 잘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얘기는 경청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한마디 하면 와 오늘도 너무 멋졌어 이러고 감동하고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일단 이 사람들은 또 그리고 정제돼 있어. 그래가지고 맞아 따라가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들 한겨레 리영희 기자, 조선일보의 김대중 논설위원, MBC 손석희 아나운서 대표적인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다 보면 얼굴 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드워드 머로 저번에 이제 제가 그때 어제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이제 그 PD 저널리즘의 효시 프로그램이었던 She It Now 진행자 되게 멋있었죠. 담배 딱 물고 멋있는 얘기. 이 사람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뉴스 끝나고 나서 굿나잇 굿럭 항상 시그널 멘트로 끝날 때 시그널이 아니죠. 맨 마지막에 멘트를 뭐라 그러지? 메시지를 굿나잇 굿럭 한마디씩 하면 오늘 이제 끝났어. 딱 막 굿나잇 굿럭 그래. 너무 손석희는 뭐라 그랬었죠? 응? 뉴스룸이 끝날 때 뭐라고 한마디씩 항상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쵸? 그 다음에 김어준은
이런 그 제도권 언론인은 아니지만 아주 영향력이 큰 그 메신저죠. 언론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 언론, 딴지일보 만들었잖아. 딴지일보를 만들었고, 그리고 뉴스공장. 뉴스공장의 영향력은 최고. 예전에 딴지일보도 그랬지만, 뉴스공장, 딴지일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했었던 그 팟캐스트 제목이 뭐였죠? 팟캐스트. 주진우 기자 막 다 같이 해가지고 4명이 같이 했던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팟캐스트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엄청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그때 이제 또 막 이명박 정부 시절에 팟캐스트 운영하면서, 주류 언론이 아닌데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었잖아요. 근데 김어준은, 저는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주류 매체가 아니어도 성공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했지만, 사실은 저는 주류 매체가 아닌데도 성공해서 대단했다라고 보다기보다는, 저는 이 사람은 전문가야. 이 사람은 미디어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흡입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너무 잘 알고, 또 김어준이랑 같이 모여서 그 팟캐스트 운영했던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류 매체 MBC, SBS가 아니어서 그렇지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야. 정말 전문가고, 같이 모여서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도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또 워낙 뛰어났고, 저도 진짜 정말 제가 뭐 정치적인 성향은 좀 저랑 다르긴 한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스미디어 시대에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수였어요. 소수였고, 언론사마다 이런 스타 언론인들을 또 배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얼굴 마담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특징, 셀러브리티,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지금은 또 SNS를 가지고 또 계속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권력자, 셀럽, 여론 지도자,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 미디어 소유자 외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여전히 여러분들 보면 아까도 이제 교회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교회 가시는 분 계시나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여전히 지역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대중매체 이런 거 아니어도 하고 있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 물론 학생들을 꼰대라고 싫어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영향력이 강합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촌장. 왜 마을마다 있었던 이제 촌장님, 이장님, 시골에 그러면 딱 어르신 이제 자리 잡고 앉아 계시면 동네 사람들이 대소사를 하러 오고, 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그거는 여전히 없지는 않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부연으로 드리고 이어갈게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은 이제 수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소수가 왜 소수만 이 말할 수 있는 지위를 독점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매스미디어 시대 왜 그랬을까요? 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왜 못해?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매체의 공공성. 그때는 전파라고, 그러니까 TV나 라디오는 매스미디어 시대에 이제 기본적으로 신문 아니면 TV 라디오였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권력자들이 나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이 전파라고 하는 거, 이 신문 매체라고 하는 매스미디어가 영향력이 되게 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칫 이상한 사람들 손에 넘어가면, 예를 들어 반국가 세력, 정부의 권력에 반하는 사람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통제를 합니다. 신문사도 아무나 못하게 운영 아무나 못하게 하고, 특히 전파는 더 영향력이 큰 거니까, 라디오 막 그 안테나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혹시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이거 사람들이 안테나를 통해서 듣고 막 휩쓸려 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실제로 해적 방송을 운영을 하기도 했어요. 해적 방송 들어보셨죠? 해적 방송은 뭐냐면 정부에서는 이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줬어. 자기가 정해준 사람들만 전파를 쓸 수 있게 해준 거야. 주파수 할당제라고 해요. 그 외에 허락한 그 전파수, 주파수 외에 다른 거를 써서 방송을 내보내면 그거는 불법. 너네들은 불법이야! 범죄야. 해적방송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해적방송. 그래서 이게 방송도 한 나라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권력은 국가 단위로 움직였잖아요. 국가 안에서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이나 중국의 사람들 뭐라 못하잖아요. 근데 주파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멀리까지는 안 나가지만 뭐 이제 국경 인근에서 이게 하면 옆에까지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나라에 그거를 잡아가지고 들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북 방송 북한에서 보내잖아요. 북한 방송 들으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불법인가? 모르겠네. 그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었어? 응. 네,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통제를. 옛날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문서를 보면은 이 링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XS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고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모르겠네. 그래서 그 제가 알아볼게요. 북한 방송 들으면 불법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거기서는 돼요. 네, 거기서는 되는데 가는 거는 불법은. 네네네. 그래서 그 방송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쓰려면 그것도 절차가 복잡해. 아무나 못 써. 허락받고 뭐 절차대로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야.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없었던 거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언론 매체를. 둘째, 일단 이 매스미디어 매체를 운영하려면 일단 아주 큰 송신서가 필요하죠. 전파를 소화하려면 돈이 필요해. 콘텐츠 만들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해. 또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려면 잘 만들어야 되잖아. 그 많은 돈이 필요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돈이 없잖아요.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또 수용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목소리의 위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 시대에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물론 이제 옆에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지. 그리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꾼이 실종됐듯이 사람 미디어가 실종이 되고 개인의 목소리, 내 목소리 내고 싶어도 내 목소리 낼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의 위기. 또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데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내 지역에서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매스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사람 정보들은 나랑 저만치 거리가 먼 동네의 얘기, 중앙의 얘기. 나 올림픽, 월드컵. 사실 나한테 그렇게 안 중요하잖아. 근데 맨날 텔레비 틀면 월드컵만 해! 올림픽만 해! 난 드라마 보고 싶은데.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고 기업에서 광고하는 그런 것들만 막 나오고 그런 나 지금 여기랑 상관이 없는 그런 연관성의 위기를 그래서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갖게 됐다. 개인이 가려지고 거대한 것들 중앙 집권적인 것들 권력자가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목소리의 억압이라고 불리운데요. 닉 쿤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목소리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유명한 이제 석학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가장하면서 모두 소리를 위한 합리주의로 치환.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 신자유주의, 경제, 민주성과 관련이 없는 나의 이야기는 이단이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마 신자유주의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부합하는 어떤 경제 논리, 그런 거가 아닌 얘기를 하면, 뭐야, 여기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좀,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주류의 어떤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합리성, 성장주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해야 되는 그랬더니, 난 성장 안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 안 해도 되고, 나는 그냥 시골에서, 텃밭 일구면서, 살아도 나는 상관없어. 동네에서 그냥 소식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너 혼자 그렇게 살든가. 너 혼자 그렇게 살아. 그럼, 너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 너는 주류가 아니니까 너 그냥 비주류로 그렇게 살아. 주류와 비주류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주류와 비주류. 신자유주의는 이제 사회의 어떤 주류적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돈 벌어야 되고, 돈 벌려면은 재테크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돈 벌려면은 대기업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막 뭐 자기 투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막 다 그렇게 막 달려가. 막 달려가는 시대야.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매스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정당화시키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도록 막 만들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찐따 아니야? 뭐. 그럼 너 혼자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던가. 라고 이제 이단 시대는. 사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다양한 삶의 방식, 다양한 사고 방식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좀만 달라도 사회의 주류만 달라도 이단시 되고 이상한 사람 되고. 영화도 블록버스터 사람들 다 같이 보는 거 그거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은 쟤는 원래 좀 특이한 애야 이렇게 돼버리고. 그게 매스미디어 시대의 이제 특징이었대요. 그래서 마르쿠제는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차원적 인간이다. 자기 삶의 중요한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자, 1차원적 인간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체제에서 체제가 만든 어떤 제도, 체제가 만들어진 당연함 그런 게 있거든요. 체제. 근데 일상에서는 그 체제랑 따로 가거든요. 일상은 내가 사는 나 지금 여기라는 일상은 체제랑은 시스템적으로 달라. 정치 이런 거 필요 없어. 뭐 김대중이 좋은지 뭐 노무현이 좋은지 이명박이 좋은지 상관없고 윤석열이 뭐 좋아하든 이재명을 좋아하든 상관없어. 내가 사는 이 세상 물론 아직 상관이 없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지역 정치 그게 사실 나 지금 여기랑 더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결정하게 하지 않고 체제가 결정한 거를 따르게 만드는 거지. 막 달려가게 만들어. 사회의 성공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막 달려가게 막 계속 만드는 거야. 나는 여기서 동네에서 그냥 조용히 소식하면서 텃밭 읽으면서 그냥 우리 가족 그냥 알콩달콩 살고 싶은데 자꾸 달려가게 만들어. 내가 결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체제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도록 나를 내버려 둔다는 거지. 1차원적 인간이 된다. 하여튼 그런 얘기, 이런 지적이 있다. 마르쿠제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도 이런 지적을 했대요. 이게 매스미디어 시대의 특징. 개인주의와 집단 정체성, 어떤 집단 정체성에 의해서 이렇게 나를 이끌려가게 내버려 두게 된다는. 그렇다고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10분만.